사무의료도 법률원 법교육장 정윤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주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법률원에서 매월 배포하고 있는 법률 소식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2차 피해에 대한 개념과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 의무에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고 이후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신고를 주저하거나 혹은 신고 이후에 2차 피해 때문에 고통받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차 피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이후에 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2차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건 처리나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리고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 피해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신이 겪은 2차 피해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변인이 공감이나 지지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참으라고 함, 불이익 암시로 사건 축소 또는 은폐, 그리고 회사의 처리 지연 또는 미조치에 대해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물었는데 주변에 알리는 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주변에 알리는 단계, 그리고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 그리고 조사와 처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 피해가 사건 전후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조치 의무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특히 유족은 성희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이 어떻게 됐죠? 재판부는 사용자에 대해서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먼저 판결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다했다거나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충상담 창구도 운영했고 전 직원을 상대로 의무교육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사측이 이러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네, 이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연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통 의무라고 본 겁니다. 딱 최저선만 지킨 걸 불가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만 한 것으로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용자가 형식적인 조치 그 이상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법원에서는 판단 요소로 삼은 거죠. 네, 이 사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상급자한테 재발방지 조치 요청을 했는데도 서울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 소속이었는데도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이나 발생 이후 조치가 형식적이라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적극적인 조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심적 부담감 때문에 사건 공론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더 심하게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용자가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잖아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여성 비하나 성차별 문화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관련 캠페인이나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신고 시점부터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조치를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지만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번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 상사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던 피해자 B씨는 회사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접수,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인사팀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건 내용을 유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신고 후 사측은 피해자를 기존 업무로부터 배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분쟁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해결 노력을 지원하던 조력자, 동료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판결 요지는 어떻게 되죠?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가까이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처분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의 조사 참여자는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용자는 조사 참여자에게 이런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성희롱 사건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조력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를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조력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 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불법행위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 이 모든 것을 피해자가 다 입증하려 한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다행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불리한 조치와 성희롱이 관련이 없다 혹은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통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는 사업주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 예를 들어 조사 참여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 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혹은 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조사 참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누가 대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은 점으로는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불리한 조치,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물론 그 대표자, 그날 위임받은 담당 임직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좀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업무 담당자의 비밀 엄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이번 판결의 좋은 시사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불리한 조치 금지 대상을 성희롱 피해자만 인정하고 조력자는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2차 피해는 가해자, 사업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동료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료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2차 피해 행위자 범위도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입법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법에 있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내용 부분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조력자까지 포함해서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2차 피해에 우리가 간접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유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법률원 소식지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했던 사건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재를 가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그 2차 가해라고 제재를 가한 그 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는데요. 이제 그 사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나 운동단체에 보면 성폭력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2차 가해 개념 규정을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에서 그런 어떤 규정, 사무외목노조에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정이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규범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 금지 규정의 2차 가해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들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률단체나 이런 데서 나온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니까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그런 유형들을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피해자가 피해 신고했는데 피해자라든지 피해자를 조력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건 아주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어떤 시도하는 행위들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2차 가해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사건 내용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2차 가해 행위라고 봤고요. 그 단체의 어떤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가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열거를 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퍼뜨리거나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2차 가해 행위라고 봤고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식의 행위를 하는 것도 2차 그 가해 행위 하나로 이렇게 이제 봤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자꾸 이제 피해자한테 문제가 이게 커지기 전에 좀 적당히 합의를 하면 안 되냐, 하해해라, 용서해라, 이런 식의 어떤 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2차 가해의 한 유형으로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가해 그러면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넓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